안녕하세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미이관으로 인해서 사초 폐기로 인한 책임의 중심에 서 있는 문재인 현역 의원이 이번에는 차기 대권 도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역대 대선 패배자들의 행보와는 좀 다른 특이한 행보인데요. 문재인 의원 왜 이러는 것일까요? 민주당 지도부를 전혀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굉장히 좀 이례적인 느낌인데요. 아마 이렇게 된 데에는 민주당 지도부와의 불찰이 있지 않았나. 그리고 좀 문재인 후보가 지금 아무리 봐도 민주당 안에 속해 있기보다는 좀 바깥에서 활동했다는 느낌이 좀 강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이번에 민주당과의 좀 걸음걸이가 맞지 않았던 느낌도 강하고요.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이례적으로 기자 간담회를 자청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랑 이제 만찬인가요? 오찬을 하면서 나온 얘기가 있는데 워딩을 좀 정확히 살펴주시죠. 첫 번째로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제도전을 시사하는 말이 있었고요. 이제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의 불법 유출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입장을 내긴 했지만 그동안은 자기가 좀 참고 있었는데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되고 했으니 적극적으로 언론과 대중과 소통하겠다. 그리고 이제 좀 제가 좀 인상 깊게 봤던 건 대선 패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대선 패배 이후 민주당이 추락하는 걸 보면 더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좀 굉장히 인상 깊은 단어였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더 추락하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 민주당 추락에 문재인 의원의 책임은 없을까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민주당과 발걸음이 맞지 않아서 어느 정도 바깥에서 보기에는 민주당이 잘 갈 때 문재인 후보가 발을 거는 듯한 느낌의 발목을 잡는 듯한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NLL 대화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수습하려고 하면 갑자기 공개하자, 어느 정도 수습하려고 하면 이렇게 한 번씩 던지는 게 오히려 더 전 대선 후보로서의 임팩트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걸 따라다니면서 지도부가 다 수습하는 형국이 되지 않았었나. 그렇죠. 민주당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강한 강경 노선인 친노 세력에 이제 뒤치다거리 하다 보니까 더 유약한 리더십이 더 흠집이 나는 뭐 이런 상황이 좀 발생하기도 하고 했었는데요. 사실 NLL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NLL 포기 발언의 진위에 따른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죠. 이제 폐기를 넘어서 이제 사초 실종을 넘어서 폐기로까지 간 데는 문재인 의원이 공개하자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쵸, 그 당시에는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는 이제 공개 같은 결정을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이제 새누리당과 어느 정도 협상을 통해서 잘 수습하고 마무리를 지으려는 상황에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그때 이제는 공개까지는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막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문재인 전 대선 후보 의원이 자기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다, 모든 걸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강경하게 노선을 잡아서 오픈하거나 문제점을 좀 더 해결하기 어렵게 만든 점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도 김한길 대표가 108인가요? 천막 당사를 접고 다시 국회로 들어와서 또 새누리당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 황운하 당대표, 최경환 원내대표, 민주당 김한길 당대표, 정병원 원내대표 이렇게 사자회담을 하고 있는 이 와중에 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또 이렇게 좀 초점을 흐려놓는 듯한 그런 것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최근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되는 사자회담 결과 발표가 어느 정도 좀 잘 퍼져도 괜찮을 것 같은데 타이밍을 잘못 맞추신 건지 일부러 하시는 건지. 일부러 맞췄다라는 생각이 조금 더 강하게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다가 어떻게든 죄를 뿌려야 되거든. 김한길 대표가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받게 되는데요. 문재인 의원 입장에서 지도부를 강하게 흔들어서 좋을 게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일단 지도그룹 문재인 의원은 친노 세력의 수장이잖아요. 수장 역할을 해야만 하는 사람이고 현재로서는 문재인 의원 이외에 친노 그룹의 어떤 구심점이 될 만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 현재로서는 좀 그렇게 두각이 되지 않는 상태고. 안희정 충남지사 있잖아요. 글쎄요,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금 내년에 지방선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지 않을까요? 친노 세력의 적자라 그러면 문재인 의원보다는 안희정 충남지사를 꼽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안희정 지사가 문재인 현재 의원하고의 어떤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걸 따지면 아직까지는 문재인 의원이 조금 더 앞선다라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니까요. 아무래도 뭐 대선 후보였으니까 네. 이 점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일 것이고. 근데 문재인 의원이 안희정 지사에게 그 자리를 그 친노 세력의 어떤 구심점 자리를 내주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본인이 어떤 욕심이라는 것들이 있는 거고 지금 요번에 내년에 뭐 다음에 대선에도 나가겠다라는 거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라는 거는 본인이 계속 친노 세력의 구심점으로서 친노 세력을 아우르겠다 이런 욕심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인의 욕심인 거죠. 그 욕심을 놔야지만이 민주당이 살 것 같은데 예, 쓸데없는 욕심이 민주당을 더 추락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재인 의원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왜 지금일까요? 일단 뭐 우리가 그 지난 생각하기엔 좀 빠르다는 12월 느낌인데. 12월 2일 날 그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대선 캠프에서 그 종합상실장을 역임하셨던 홍일표 의원, 홍영표죠. 홍영표 예, 의원, 홍영표 의원은 우리 새누리당 예, 예, 예. 의원이시고, 예. 홍영표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서 정확하게 앵커가 이렇게 물어봤었어요. 좀 행간에서는 그 문 의원의 정치적인 그 대선 입장 표명이 정책부 제기가 좀 이른 게 아니냐라는 질문을 명확하게 돌직구를 던졌죠. 네. 그때 이제 홍영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그쵸. 있는 홍영표 거죠. 의원이 이제 그 답변을 이렇게 했어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나 지났고 1년 이나 지났고 1년 이나는 그 아니죠. 좀 뭐 아직. 뭐 1년이 지났고 그간 문재인 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발언과 입장표명을 해왔다. 그러나 지금 전국이 대단히 엄중하고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냐. 이런 상황에서도 이런 데서도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문 의원이 지금 현재 전국에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한 축으로서 자리를 잡겠다라는 욕심이 들어간 거죠. 그 내심이 들어간 거고. 그리고 그 얘기는 민주당 내에서의 친노 세력의 약화될 가능성이 이제 점점 더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분열되지 않고 결집할 필요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멘트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지금 전국이 대단히 엄중하고 국가적으로도 총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민주당이랑 협조가 안 돼가지고 예산안 처리도 안 되고 민생 현황 처리 안 되고 대선 그렇죠. 그 NLL 그 대화록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질질 끌다가 이렇게 된 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의 중심에 또 문재인 의원이 있는 예, 것이고. 이 이유를 들어가지고 다시 나오겠다고 말씀을 하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부분들을 저도 참 애매해요. 이 역할이라는 부분들이 이 꼬여있는 전국에서 문재인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명확하게 대척점에 서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발언도 그렇고 뭐 특검이라든지 종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말 가장 각을 세우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내뱉고 있는 건데 이것이 적극적인 역할인 건가,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인 건가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좀 회의적인 반응을 좀 보이고 있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기자회견문에서 보이면 네. 지금 이제 굉장히 우려를 포하고 있는 그 민주당 그 박창신 신부 네네. 예, 그 발언 같은 경우에도 뭐 종북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요. 네. 이석기 전 의원이 아니죠. 이석기 의원의 그 종북 그 내란죄 음모 관련 네. 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에 관해서도 그 종북몰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역시 옹호하는 듯한 굉장히 위험한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학자가 얘기하는 그 편가르기 양상을 노무현 전 대통령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편가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편가르기를 통한 자기 편 세력의 그 세력화 결집을 요구한 좀 하고 있는데 좀 위험해 보이는데 많이 위험해 보이죠. 대선의 불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대선의 불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는 행보들은 대선을 끝까지 연결을 해야 본인의 존재감들이 살아난다라는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결국은 그 정치라는 것은 합의와 그리고 또 상호의 이해를 어떻게 좀 조정해가는 조정의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인데 갈등과 분쟁을 계속적으로 격화시켜서 어느 한쪽을 거꾸로 틀어야 본인의 존재감이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이 그렇게 만드는데 본인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재인 의원을 얘기하면서도 안철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안철수 의원도 뭐 시기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정치 세력화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 세력화 선언을 하고 뭐 신당 지방선거에 책임 있는 후보를 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안철수 의원의 행보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아시는 새정치준비위원회잖아요. 네, 새정치준비위원회. 예, 그 부분은 법적 지위를 가진 창당준비위원회가 아닌 상태죠. 그 전 단계. 그렇죠, 전 단계죠. 본인 생각에는 이제 창당 준비 과정도 좀 다르게 해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르게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야말로 안철수 의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지금 정치 세력화의 한계가 벽에 부딪혔다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안철수 의원이 본인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를 얘기를 하셨었고 그 준비 과정들이 있고 사람들을 모으고 있고 하는데 사람은 모았다가 다 도망가고 그렇죠. 다 날아가고 최장집 교수도 그렇죠. 떠나갔고 다 날아가고. 윤여준 장관도 떠나갔고 근데 정치 세력화를 김종인 그렇죠. 전 의원도 떠나갔고 정당 정치 세력화 즉 정당을 만들겠다라는 것은 사람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당법 상황에서 뭐 창당준비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뭐 5천 명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야 되고 그래야 정당으로 등록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미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게 준비가 다 되었으면 이미 창당준비위원회를 띄웠지. 그 발언하기 기자회견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창준이가 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창준이가 뜰 것이다. 근데 뚜껑을 열어보니 창준이가 아니고 새정치준비위원회 세준이가 뜬 거예요. 세준이가. 근데 아직 새정치준비위원회 위원장 선임도 안 된 그러니까 상태라고 그러니까 하고요. 아무런 준비가 지금 안 돼 있고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떠냈고 근데 사람들은 계속 언제 할 건데 하니까 지금 그래도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될 것이고 그래서 떤 거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게다가 또 발언할 때 뭐 지방선거 이후에 신당이 창당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로서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재 부분들도 영입에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 같긴 그게 해요. 제일 문제입니다 어려움이. 지금. 예. 정치 세력화는 할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여쭤보면 하고 싶어 하는데 하고 잘안 싶어 하죠. 하는데 근데 잘안 되는 안철수 거죠. 신당의 그 어떤 자리가 과연 어느 점에 서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도 우려를 하는 게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색깔이 없는 회색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정당 역사상에서는 안철수 신당 성공할 확률이 극히 희박합니다. 우리 그 안철수 하면 이제 생각나는 게 이제 5년 전에 문국현 의원이 생각이 나요. 예, 그 당시 그렇죠. 창조한국당인가요? 창조한국당이요. 예, 유한 킴벌리. 예, 유한 킴벌리 사장이셨죠. 예.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인터넷상으로서는 이제 그쵸, 대통령이라고 인터넷 해서 예, 인터넷 대통령이었죠. 젊은 사람들이 네. 안철수 의원까지 젊은 사람들이 여러 같은 지지를 받았던 걸로 네. 기억하는데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아무도 문국현 의원을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요. 뭐 기억이 하시겠지만 아무도 뭐 찾지를 않으시는데 그때도 문국현 의원을 실패 요인으로 한 게 정치 기반의 미흡. 그렇죠. 이제 하셨던 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호한 정치 색깔. 예, 그게 그러니까 이념과 당헌당규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념적인 어떤 포지셔닝을 제대로 못 갖춘 우리나라에서 제3정당 특히 제3정치 세력이 성공한 예가 극히 거의 없죠. 거의 없죠. 예,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의미 있는 이제 원내 정당화를 이루기, 그러니까 원내 교섭단체죠. 예, 10인 이상. 예. 10인 이상 원내 교섭, 20인이죠. 예, 20인 이상 원내 교섭단체도 이루기가 힘들죠. 통진당이 과거에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얻었었나요? 아니요. 통진당도 못 얻었었죠. 그쵸. 제가 생각하는 제 나이대에서 알고 있는 제3정당이라면 통진당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통진당이 13석이었잖아요. 분당하기 전에 지금 이제 진보당하고 정의당으로 분리가 됐는데 그 당시 13석이었죠. 예. 예. 그 굉장히 안철수 의원이 만들려는 신당이 어렵다고 느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야지 저는 체감이 되거든요. 솔직히 뭐냐면 여론조사만으로는 네. 그 새누리당이 40%고요. 안철수 신당이 그거에 딱 약간 반에 좀 넘는 26.3%, 그리고 민주당이 그거에 딱 반인 13.8%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의석수랑은 이제 새누리당은 지지율과 의석수가 되게 비슷하게 가는데 민주당은 10%대의 지지율에 과반에 넘는 의석수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 그 반영이 선거에서 특히 어떻게 크게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꼭 과거의 사례들을 보면 통진당처럼 안철수 신당이 원내대표 교섭을 할 수 있는 세력까지 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라는 통진당이 그 당시에 13석을 얻은 것은 민주당과의 묻지마 선거연대를 통해서 그렇죠. 가능했죠.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통합민주당이었죠. 지금 이제 민주당으로 개명했지만 통합민주당이 통합진보당하고 뭐 그 지금의 진보당이 아니라 이제 정의당까지 다 합쳐진 그런 통합진보당과의 그 묻지마 선거연대를 통해서 특정 지역구에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고 예, 민주당한테 통합진보당한테 상당히 많은 선거구를 양보를 했죠. 예, 그런 걸 통해서 13석이 가능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내
교섭단체는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5년 전에 문국현 의원이 원내 교섭 3석인가를 얻었을 겁니다. 비례대표 2개하고 본인 한 사람에게 당선돼서 3석을 얻어가지고 교섭단체를 못 만드니까 자유선진당이랑 합당을 했죠. 그러니까 자유선진당이랑 합당이 아니라 자유선진당하고 연합을 해서 교섭단체를 만들어요. 그것이 이제 국민들한테 문국현 의원의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진보인 줄 알았는데 보수 쪽인 자유선진당하고 이제 연합을 통해서 교섭단체화했다 해서 이제 문국현 의원의 그 뭐라 그럴까요? 퇴락이라 그럴까요? 몰락. 예, 몰락에 이제 일조를 하게 되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선거법으로 의원직도 상실하게 됩니다만 그냥 계기가 되는데요. 그 안철수 의원 신당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그 5년 전에 이제 문국현 의원이 대잡이 되는 것은 글쎄 왜일까요? 왜냐면 둘 다 기업가 출신. 예, 기업가 출신. 기업가 출신이고 정치 신인이고. 정치 신인이고 또 그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대선 후보고 대선 후보. 국가의 그 국민들이 새로운 어떤 수권 정당의 정치에 대한 열망 그리고 양당 정치에 대한 어떤 피로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교집합들이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신당 세력화를 하면서 굉장히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 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언제나 요즘 들어서 가장 새롭게 뜨고 있는 이제 문국현 그 창조한국당의 실패, 문국현 의원의 정치 실험의 실패, 그 부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고, 우리나라 제3정당으로서의 어떤 또 다른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정몽준 의원이 국민통합 21로서 제3세력화를 노렸다가 다시 또 그 민주당하고 통합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쳤던 그런 어떤 실험 정신의 실패 이런 부분들도 안철수 의원은 좀 굉장히 깊이 고민하고 본인이 과연 어디에 포지셔닝을 하고 어떤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심도 깊게 고민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우리나라의 제3정당 또는 제3정치 세력에는 성공은 없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먼저 안철수 의원 자체가 자신의 색깔을 자신이 생각하는 새 정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애매모호한 합법으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안철수 의원 이제 같은 걸 보면서 문재인 의원이 또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죠. 경쟁적 우호 세력이라고. 그런가 하면 또 아까 얘기했지만 홍영표 의원은 얼마 전에 출판한 비망록, 차마 밝히지 못한 대선 패배의 비밀이란 책을 통해서 안철수 의원을 또 무슨 그 대권 과대 망상자 정도로 취급을 해서 말이 달라요. 말이 달라요 두 분이. 근데 문재인 의원은 안철수 의원의 등장을 민주당 쪽에서 가장 우려하는 건 사실 야권 분열이고요. 야권의 어떤 집산의 어떤 분열. 여러분 대선에서도 문재인 의원과 안철수 의원 그 경합할 때 그 지지도 분석을 보면 안철수 의원의 지지 세력들은 민주당 호남 지역의 지지 세력들이 많이 이탈을 해서 안철수 쪽으로 가는 상황일 거고 두 사람이 어떤 제1야당 어떤 새로운 수권 정당의 핵심으로서의 위치를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근데 글쎄요, 저는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 경쟁할 필요가 견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문재인하고 견제를 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경쟁해야 되는 거라고. 근데 강력한 견제구를 던졌는데요. 사실 이제 홍영표 의원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대선 당시에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을 지내신 문재인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분이 결국 잠재적으로는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될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이건 견제구를 넘어서 아주 강력하게 위협구를 날렸는데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이 후보를 냈을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후보를 냈을 경우 그 독자 후보를 내야 된다고 응답하신 국민들이 33%고요. 그리고 야권과 연대해야 된다는 게 28%예요. 근데 재밌는 건 여권과 연대해야 된다는 분들도 25%는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제가 생각할 때는 교집합. 네, 교집합. 결국에는 국민들이 원하는 건 민생 안정인데 안철수 의원이 지도적으로 바라기 위한 것도 민생 안정이고요. 근데 독자 세력을 원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약간은 더 있다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타당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또 시사하는 점은 뭐냐면 제가 만약에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안철수를 사랑하는 지지자 입장에서 안철수에게 바라는 조언을 한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은 목표로 하는 것이 제1당이 돼서는 안 돼요. 새누리당을 꺾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철수 의원의 정치 세력화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바라봅니다. 안철수 의원은 일단은 제1야당, 그러니까 국내 제2당,
제3당이 아닌 제2당을 목표로 해야 될 것이고 그 얘기는 곧 제1야당을 목표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안철수 의원이 새누리당을 꺾겠다부터 이렇게 무리한 욕심을 가져서는 안철수 의원은 일단 실패할 것이고요. 네.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그렇게 격한 반응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끌어안아야 되는. 그렇죠. 네. 이게 참 애정의 관계네요. 근데 이러는 와중에 양당 사자 회담이 합의문을 도출해냈습니다. 국정원 개혁특위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혁특위 위원장, 그다음에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김한길 대표가 요구한 것을 거의 다 새누리당이 수용했죠.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한 것 전 같아요. 요번이 사자회담 결과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굉장히 통 크게 네. 많이 양보를 하고 끌어안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새누리당의 이제 준예산 상태를 그렇죠. 막아야겠다는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의 간절함이 묻어 있는 것 같고요. 또 민주당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도 직을 걸겠다고 했는데 직을 걸고 뭐 굉장히 뭐 거의 모든 것을 다 수용해냈어요. 뭐 특검 같은 경우도 이제 계속 이제 논의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 국정원 개혁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예, 굉장히 강력한 양보를 받아냈는데 이제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좀 행보가 민주당 내에서 조금 중심을 좀 잡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김한길 대표로서는 큰 거를 본인 스스로가 성과를 네. 통해서 그렇게 뭐 탁자를 내려치면서 뭐 이렇게까지 나더러 어떡하라는 얘기냐라고 그러니까 뭐 했다는 밖에서 기회를 이렇게 듣고 있던 뭐 나더러 종편에서는 죽으라는 그게 얘기냐. 그 네. 과정 자체를 또 생중계를 하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가장 크게 뭐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마 당대표 취임 이후 최고의 성과가 예, 정말 요번에는 그 본인의 어떤 그 강경한 입장으로서 열매를 가져간 과실을 따먹은 그 큰 뭐 예.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저는 오히려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많은 걸 또 가져갔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말씀하셨던 세부적인 사항들에서는 통 크게 양보를 하고 정치는 이미지고 정치는 어차피 쇼 엔터테인먼트라고 레이건 대통령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은 이번에 통 크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 다 양보할게. 그래 민생만 생각하자라는 그 정치인으로서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가져갔다라는 부분들은 새누리당이 오히려 그 많은 걸 양보하면서 더 큰 걸 향후에 포석을 깔아놨다는 점에서는 새누리당의 또 승리를 또 볼 수 있죠. 이번 사자회담에서 김한길 대표는 심리를 새누리당은 명분을 그렇죠. 민생이라는 명분을 챙겼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앞으로 문재인 의원하고 김한길 대표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두 분이서 계속 끌려다닐까요? 민주당 자체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친노가 있고 비노가 있고 반노가 있잖아요. 네. 참 거기도 복잡해. 근데 현 그 집권당 측이 친노가 친노가 아니시고 그리고 문재인은 대표적인 친노의 이미지로 부각되는 분이시잖아요. 현 집권당이 아니라 현 지도부가. 지도부가 비노시고 이제 문재인은 친노 계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 계파 간의 갈등은 발생하리라고 보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건 내부의 일이 아니라 저는 안철수 신당이 더 큰 영향을 발휘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철수 신당과의 관계에서 관계 네. 설정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안철수는 민주당에 대한 트라우마라기보다는 문재인 전 의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더 강하리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세 그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크게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건지. 대선 불복은 아니라는 문재인 의원. 그러나 그의 행보는 계속해서 대선 불복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문재인 의원. 아직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국민 대다수 51.6%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성공을 기원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재인 의원 좀 더 자중하시고요. 이제는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모두 다 힘을 합쳐주시기 바랍니다. 때일은 대선 불복 선언, 때일은 대권 도전 선언, 국민을 더 이상 불안하게 하지 말아주십시오. 여의도 없다 36회차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On the uprise. So frustrated. 이슈 업, 이슈 다운. 시사 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없다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